굿모닝! 기분 좋게 하루의 아침을 여는 남자 김현욱입니다. 굿모닝! 상큼한 아침을 열고 싶은 여자 수혜정입니다. 자, 이제 겨울도 끝자락으로 향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봄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봄 하면은 아무래도 시작을 하는 계절이다 보니까 마음이 설레기도 합니다. 네, 저도 설레는데요. 네. 아무래도 새학기를 앞둔 학생들이 가장 설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중에서도 재수생들은 마음이 좀 무거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경험이 있어봐서 아는데요. 네. 정말 마음이 무겁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도 그랬지만 저를 뒤에서 후원해 주시는 부모님들도 오죽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요.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다 함께 출발! 자, 먼저 가장 핫한 이슈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닝 이슈 시간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사평론가 정현진 편집장님 그리고 고은희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모닝 이슈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 연출가 이윤택 씨에 대한 연극계의 연이은 성추행 폭로로 후폭풍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네, 저희도 생생하게 소식을 전해드렸죠. 네.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연출가 이윤택 씨가 기자회견을 했고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제게 피해를 입은 당사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정말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강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마는 제가 시켰습니다. 지금 제 잘못을 통감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남자건 여자건 같이 다 했습니다. 당신은 당사자에게 자신을 경찰에게 하세요! 네, 자 보신 바와 같이 바로 어제입니다. 19일 연출가 이윤택 씨는 자신의 성추행에 대해서 공개 사과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게 진정성이 조금 결여된 면피성 사과가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이 이윤택 씨의 사과가 사법 처리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사법 처리에 최대한 걸리지 않을 만큼만 사과한 것 아니냐. 예를 들면 성관계는 있었지만 성폭행은 아니었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해명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사과에 대한 진정성이 좀 없었다. 그리고 면피용이었다, 유체이탈 화법이다 이런 이제 비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결국 그러다가 이 이윤택 씨 사건과 관련돼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조사가 필요하다, 또 구속 수사를 촉구한다 이런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이제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 확인을 해보니까 네. 무려 한 3만 9천여 명이 지금 서명을 한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앞으로 27일 정도가 더 남았으니까 그 안에 20만 명이 또 돌파가 된다면 아마 네. 청와대에서 어떤 식으로든 답변을 또 할 텐데 그만큼 이번 사건이 모든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또 관심 사항이었다는 것을 좀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청원에서와 같이 이번 논란에 대해서 법적 처벌까지도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또 있더라고요. 네, 우선은 이제 성관계 상실을 인정하면서도 또 강제성을 부인을 한 게 법적으로 따지자면은 이제 이 성폭행 부분을 이제 결국에는 이제 부인을 한 것에 해당하고 있고요. 네. 이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대부분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목격자가 없더라도 피해자 진술이 좀 일관성이 있고 정황이 맞는다면은 처벌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반면에 또 이제 이윤택 씨 입장에서는 본인 입장에서는 뭔가 뭐 명예훼손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 추가로 문제 삼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법적 공방이 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미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동의를 한 것처럼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좀 2차적인 수치심과 또 하나의 피해를 입게 된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이윤택 성추행 파문 일파만파로 좀 하루가 다르게 더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20년 정도 된 밀양 연극촌이 문을 닫게 됐다고요. 네, 사실
지역에서는요, 이런 뭐 문화 시설 같은 것이 상당히 좀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밀양에서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연극 무대를 이렇게 활성화시켰던 이 밀양의 연극촌이 문을 결국 이제 닫게 됐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그 밀양에서도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계약 해지 통보를 이제 한 상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나가달라는 그런 요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밀양 연극촌이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해체가 되게 됐고요. 그래서 지역의 어떤 뭐 연극 문화 같은 것을 그래도 꽤 오랫동안 끌어왔던, 선도해왔다고 이제 평가를 받는 곳이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밀양의 연극계 자체 혹은 뭐 지방 연극계 자체가 굉장히 좀 피폐해지는, 황폐해지는 이런 좀 안타까운 사건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네. 예,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이번 논란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임신이나 낙태 등 추가 폭로가 더 확산이 되고 있다면서요. 사실은 저도 이 내용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요. 예. 이제 기자회견을 배우 A 씨가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혼자 이제 이윤택 감독을 안마하면서 이제 뭐 성폭행을 당했다. 2005년에는 임신도 하고 낙태도 해가지고 또 얘기를 하니까 200만 원을 건네며 사과를 했는데 그 이후에 또 추가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기자회견을 지켜봤는데 강제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니까 아마 2차적으로 굉장히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네. 자, 피해자가 지금까지 확인된 부분만 해도 뭐 한두 명이 아닌 것 같고요. 본인도 18년 동안 지속된 나쁜 습관, 관습이었다라는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그 성 관련 문제가 네. 이제 터졌을 때, 네. 특히 이제 조직 내 성 관련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가 이제 남녀 문제로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이건 남녀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권력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 아주 강력한 독보적인 힘을 갖고 있던 누군가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아주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괴롭힌 그런 사건인데, 그래서 특히나 이 연극계 같은 경우는 그 연출자의 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 그 배우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그냥 캐스팅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캐스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배우들에게 있어서는 뭐 생명줄과도 같은 것인데, 예. 자신의 생명줄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쉽사리 이렇게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꽤 오랫동안 지속이 좀 돼 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문화계뿐만이 아니라 체육계까지 미투 운동이 좀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이 미투 운동의 가장 뭐 긍정적인 효과라고 한다면, 지금 어디인가에서, 지금도 이 시간에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을 수많은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네네. 자신이 인식했던 혹은 그렇지 않든 간에 그것을 좀 이 사건을 보면서라도 중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거, 그것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일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뭐 개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어찌 네. 보면은 그 조직 전체에 만연해 있는 문제가 이제서야 골마 터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사건이 한 번의 이벤트로 이용되고 그냥 덮어지는 게 아니라 네. 연극계에 어쩌면 만연해 있을 수도 있는 부조리, 불합리를 밝혀내고, 그리고 끊임없는 반성과 성찰의 계기가 되는 신호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예, 네. 이번에는 모닝 이슈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음주 청정 지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자, 올 초부터 시행이 됐죠. 음주 청정 지역이 아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네. 일단 어디가 음주 청정 지역으로 지정된 거죠?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뭐 서울 남산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서울숲, 그리고 서울도시공원 등 해서 한 22곳 정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원들이 이제 청정구역으로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음주로 인한 심한 소음이나 이런 것들을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이제 부과받게 되는 이런 조례가 이제 만들어진 것인데,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줬다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좀 피해를 줬을 경우에는 이런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규정이 이제 마련된 것이죠. 그러네요. 예, 음주 청정 지역이라고 하니까 그야말로 그 지역에서는 술을 아예 마시면 안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음주 청정이다 보니까는 음주 자체를 하면 안 되느냐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음주로 인해서 소란이나 악취 같은 것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과태료 10만 원 이하로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이고요. 예. 아무래도 이 기준 자체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없기도 하고, 또 실효성이 있으려면 뭐 심한 소음이라던가 혐오감 네. 이런 주관적 요건도 필요하고, 또 단속 공무원을 배치한다던가 이런 부분도 필요한
하셨는데 아직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시니까 잘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도 기간이 이제 한 달 정도 되고 4월 1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예. 자, 근데 저희가 뜨거운 감자라고 표현한 이유가 여기에 대해서 그래. 모든 그 사람들이 같이 어울리고 그리고 서로가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공원 같은 데서는 음주하는 거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도 있지만 네. 또 반대로 이 술을 좀 판매해야 되는 상인들 입장에서는 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반대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그 공원 주변에 있는 그 술 파시는 분들은 이제 굉장히 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생계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예. 아마 진행자분들도 공원 같은 데서 맥주 한 잔 기분 좋게 친구들이랑 그러니까요. 마시는 게 그게 예. 뭐 이렇게 큰 문제인가 싶기도 네.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해요. 그리고 네. 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음주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도 굉장히 좀 많이 걸린 것 같은데 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요. 지붕 없는 곳에서 술 못 마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예 못 마십니다. 그러니까 예. 지붕이 없다는 것은 예. 어떤 가게가 아닌 곳에서 마실 수가 없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좀 많고요. 네. 반면에 유럽 같은 경우는 길거리에서 술 마시는 게 또 별 문제가 아니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예.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래서 과연 이 술을 마시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과태료를 물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문화와 관련된 네.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단속 규정이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네. 모닝 이슈 세 번째 소식은요. 신용카드를 단 1초 만에 복제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자, 최근 손님의 신용카드를 무단 복제해서 사용한 주점의 한 점원이 붙잡혔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죠?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이제 지난해 7월에 부산에서 이제 주점에 만취한 손님이 이제 카드를 내밀잖아요. 근데 이제 종업원이 성냥갑만한 이제 휴대용 기기를 꺼내서 손님이 계산하려는 신용카드를 긁고 이 과정에서 이제 개인 정보를 복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는 범행 추적이 안 되려고 한 본인 생활이 부족할 때마다 이거를 62차례에 나눠가지고 야. 680만 원이나 썼다는 사건입니다. 네, 굉장히 치밀하네요. 680만 원 한 번에 쓰면 걸릴 것 같으니까 62차례 나눠서 썼다. 이런 부분인데. 예, 이렇게 치밀함을 보였는데 어떻게 하다가 들통이 난 걸까요? 그렇습니다. 62차례에 걸쳐서 소액을 사용하다 보니까 발견하기 쉽진 않았지만 예. 피해자가 보다 보니까 이상한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것으로 보였고 그래서 결국에는 경찰서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예.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거는 경찰 관계자 말에 의하면 이 카드 한 장을 복제하는데 단 1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인데요. 이제 신용카드를 위조 변조하거나 또 위조 변조된 거를 사용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예. 그러니까 카드 소지자들 같은 경우 저도 그냥 나오면은 카드 내역서 보지 않고 그냥 이거를 이체하거나 해서 갚아버리지 그렇죠. 꼼꼼하게 예. 체크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 범죄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고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초 만에 복제됐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진짜 1초면 뭐 눈 깜짝할 싸움이죠. 이렇게 한번 긁는 시간이 거의 네. 1초인데 네. 이 복제 기계 구하기가 쉬운가 봐요. 그러니까 그 1초라는 게 이제 뭐 물리적인 1초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 네. 긁으면 복제가 된다는 그럼요. 거예요. 카드 정보가 복제가 예. 된다는 건데 네. 그럼 이 복제가 이렇게 쉬운 게 말이 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 복제기를 팝니다. 특히나 이제 해외에 있는 사이트, 해외 서버를 둔 사이트에서 이걸 파는데 그 공카드, 그러니까 아무것도 정보가 돼 있지 않은 공카드가 한 1,000원도 안 되는 가격이고요. 어이구.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카드에 로고를 인쇄한다든지 어디은행 뭐 로고를 인쇄한다든지 예. 또 카드 번호나 영문을 왜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새기잖아요. 예. 그걸 이제 엠보싱기라고 하는데 어. 그것까지 다 묶어봐야 2, 30만 원이면 산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누구나 이건 사실 맘만 먹으면 누군가의 카드를 복제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건데 그러네요. 그래서 이걸 좀 제대로 단속을 하고 싶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에 서버를 두는 그런 사이트이기 때문에 네. 이거 단속하기도 좀 쉽지가 않다는 것이 지금 이 경찰의 좀 애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신용카드를 자세히 보면 각각 모양이 조금씩 다른데 네. 모든 신용카드가 그러면 다 1초 만에 복제가 가능한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IC 칩이 없는 신용카드, 그러니까는 마그네틱만 있는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복제의 대상이고요. 네. 네. 일반적으로 카드를 긁는 방식에 해당합니다. 이제 이런 마그네틱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호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위조 변조가 굉장히 쉽고 대부분의 사고는 마그네틱 카드에서 발생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IC 칩을 이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네모 표시가 된 게 들어간 게 IC 칩 카드인데요. 네네. 보안성이 굉장히 높고 주요 데이터를 암호화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2015년 7월부터 이제 관련 법을 개정해서 IC 단말기를 이제 의무화하도록 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네요. 근데 이번 소식 네. 듣고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신용카드 어떻게 쓰지 하고 불안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복제를 안 당하는 방법 있을까요? 제일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예. 일단은 내 신용카드를 쓸 때마다 문자 오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그거 하시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아, 내가 언제 그러네. 내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이게 긁었다면 예. 바로 이게 내가 알 수가 있으니까 그 그렇죠. 문자 오는 거 그거 신청하시는 거 그건 뭐 무료로도 많이 해주고 있으니까 예. 그거 신청하시는 게 가장 좋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복제가 어려운 IC 카드로 좀 전환이 필요한데 네. 아직까지 IC 카드 전환율이 71%라고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10장 맞네요. 중에 3장은 아직도 마그네틱을 쓰고 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좀 복제가 쉬운 이 마그네틱보다는 은행이나 아니면 뭐 신용카드사 가시면 네. 얼마든지 이거는 IC 카드로 바로 바꿔줄 수 있으니까 아. 그 IC 카드로 좀 바꾸시는 게 피해를 막는 일단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제 보통 카드들이 IC 카드도 있지만 거기에 복합적으로 마그네틱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IC 카드를 꽂아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마그네틱 선을 긁어서 사용하는 것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단말기가 다 IC 카드를 사용하는 단말기로 교체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카드를 네. 바꿔야 되지만 네. 사실 이제 가맹점이 바뀌었죠. 그렇죠. 예, 가맹점에서 그렇죠. 사실은 이 긁는 방식이 아닌 그 IC 카드를 꼽는 방식으로 좀 네, 바꿔야 네. 되는데 네. 이거 바꾸는 게 이제 의무 사항이 아니고 이제 권고 사항이다 보니까 아직 가게들이 뭐 다음에 하지 뭐 이러면서 계속 미루고 있던 거거든요. 근데 네. 올해 7월부터는 이걸 이제 의무적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아마 네. 그때 되면 상당히 많은 뭐 가맹점들이 아마 바꿀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다만 이제 우려되는 것은 IC가 지금 굉장히 보안이 우수하긴 한데 정말 그럼 해커들이 이건 절대 못 뚫을 것이냐? 그것도 아닐 가능성이 또 좀 기술이 있거든요. 발전할 가능성이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책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아까 그 정영진 씨께서 말씀하신 대로 긁으면 네. 바로바로 그 문자 오는 서비스는 이게 무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좀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싶기도 하네요. 네, 네, 어디서 네. 누군가 긁어도 나에게 이제 문자가 그렇죠, 오게 돼 그렇죠. 있으니까 네. 예. 이런 좀 설치하시고 그렇다고 또 어디 가가지고 긁는데 이렇게 쳐다볼 수도 없는데 참 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뭐가 좀 발전하면 그걸 또 넘어서는 기술들 이게 발전하는 것도 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게 이제 문명의 이기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쪼록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시대가 된 만큼 좀 더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예.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경제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브리핑 시간입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설 연휴에 로또에 당첨된 분이 나오셨습니다. 새해부터 정말 복을 듬뿍 받은 것 같아서 참 부럽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편의점에서 로또 몇 번 사본 적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편의점에서 로또를 일부 편의점에서는 살 수가 없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정확한 계획은 아직 안 나왔지만요. 이제 하반기 그리고 연말부터는 이제 현재 존재하고 있는 편의점에서 로또를 구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의점 업계가 굉장히 강력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이 로또 같은 경우에는 실제 편의점에서 마진율이 크지는 않습니다. 네네. 한 5%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 한 게임 팔면 한 50원 정도 떨어집니다. 예, 그런데 그 50원도 다 갖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편의점주와 본사가 또 나눠 가져야 되니까 예. 편의점 사장님 입장에서는 뭐 로또가 뭐 그리 대박은 아니잖아 그러네요.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예. 네. 왜 강력 반발하냐면 저 로또 때문에 편의점을 들어오게 되는 미끼 상품으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맞아요. 편의점 들어가가지고 로또만 달랑 사고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보통 가면은 뭐 음료수도 사게 되고 다른 것도 좀 집게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하고 또 로또를 1,000원을 한 게임 하는 경우도 드물어요. 맞아요. 5,000원 내지 이제 네. 10,000원씩 하게 되고 그렇죠. 네. 게임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뭐 이것저것 과자 같은 거 네. 사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편의점에서는 굉장히 효자 상품인데 네, 네. 이것을 연말부터 판매 금지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지금 편의점 업계는 이제 술렁거리고 있는데요. 네, 네. 이뿐만이 아니라 이 최근에 편의점은 과다 출점 이슈 때문에 네. 굉장히 힘들어했고요. 또 하나가 이 최저임금 인상이 이제 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점주들이 힘든 와중에 또 로또까지 막는다고 하니까 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예. 지금 앞으로 뭐 정책적인 반발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점 점주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설상가상이라고 생각하실 것 그렇죠. 같아요. 여러 가지가 이제 본인들에게는 악재로 작용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그동안에 아무 얘기 안 타가 왜 갑자기 편의점에서 로또 판매하는 거를 중단하려 하는가. 여기에 대해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네, 거예요. 이제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도 로또가 또 하나의 이 재정에 있어서 효자 상품이거든요. 뭐 연일 뭐 로또 판매량을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왜 편의점을 막느냐? 실은 이제 12월부터는 온라인 로또 판매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온라인을 판매한다라고 해서 저 롯데 총 판매량을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일종의 사행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한쪽에서는 판매량을 줄여야 온라인으로 돌릴 텐데 총량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대상이 바로 오프라인 쪽에서는 편의점이다. 왜냐하면 로또 판매 전문점 같은 경우에는 뭐 국가 유공자라든가 네네. 사회 배려층이라든가 이분들에게 많이 출점을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거르다가 편의점이 타겟가 된 것인데요. 네. 글쎄요, 이제 아직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뭐 해지 시점이라든가 네. 얼만큼을 줄일 거는가는 걸 아직 안 정해졌다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편의점 업계가 네. 굉장히 힘들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당국에서도 이 점은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모든 그 정부의 정책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진짜 편의점 점주 입장에서는 왜 애꿎은 우리만 당해야 돼? 이제 그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 네. 있죠. 생각하는 좀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로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로또에 당첨이 되면 세계 일주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누구나 다 꿈꾸죠.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참 요즘에는 이 생각이 더 절실해지는 게 이게 바로 다음 주제로 연결이 되는 건데요. 최근에 국제선 유류 할증료가 또 오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 우리나라는 이제 기름이 한 방울 나지도 않죠. 그래서 그렇죠. 유류 할증료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유가가 오를 때 네. 거기에 대한 뭐 항공기 회사라든가 배 운임 회사들에게 그걸 보장해주는 이제 유류 할증료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작년 초까지만 해도 유류 할증료가 0원이었습니다. 유가가 워낙 떨어져서. 예. 근데 작년 여름부터 슬금슬금 올라오더니 네. 현재는 국제선 같은 경우에는 4단계 한 4만 3천 원 정도를 내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유가가 또 올라서 이제 3월부터는 5단계가 적용이 아이고. 되는데요. 항공사별로는 조금은 차이는 있지만 적어도 5만 6천 원 이상의 많이 내네요. 이제는 티켓값 외에 예. 저것을 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인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저게 5단계로 끝날 것인가? 네. 지금 유가가 심상치가 않아요. 유가 상승이. 그래서 네. 많게 뭐 8단계, 7단계, 10단계까지 오르면은 단계가 10단계까지 있나요? 15단계까지 아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15만 원, 16만 원, 20만 원. 근데 우리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네. 20만 원씩 유류 할증료를 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게 유가 폭락 때문에 한 거의 1년간 안 냈던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해외 여행 떠나실 분들은 네. 이 유류 할증료 부담을 꼭 명심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20만 원을 내던 시절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깜짝 놀랐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티켓의 그 운임을 보면 꼼꼼하게 살피지 않으면 유류 할증료가 얼마인지도 잘 모르고 맞아요. 심지어 예전에는 그 공항 이용을 할 때 그 세금을 냈잖아요. 그렇죠. 공항세라고 옛날에 네,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따로 내다가 네. 그것도 포함이 돼가지고 네. 이걸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문제는 국제선이 오르는데 그치지 않고 이제 국내선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같은 비행기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국제선, 뭐 국내선에도 유류 할증료가 있는데요. 네. 국내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단계에서 4단계가 적용이 됩니다. 다음 달부터. 그래서 지금은 약 한 3,000원, 3,300원 정도가 부과가 됐는데 네. 이제 다음 달부터는 4,400원, 5,000원 가량을 이제는 이제 국내선을 탈 때도 추가 부담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티켓 끊을 때 유류 할증료가 얼마예요라는 것을 좀 물어보고 그래야겠네요. 여행사 상품 중에는 뭐 유류 할증료를 전에 미리 티켓을 구입해둔 경우에는 네. 또 아직까지도 낮은 단계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또 하나의 현명한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 로또 얘기했습니다만 예. 사실 로또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허황된 꿈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가능성 자체가 낮으니까. 예. 그런데 아까 그 카드 얘기도 했고 지금 뭐 유류 할증료 얘기도 했고 저 항공기 티켓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그 부분들 조항들을 좀 꼼꼼하게 살피면서 내가 어느 정도를 내고 있는지 네. 체크를 예. 해보고 또 여행사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체크를 해서 조금이라도 그게 적용이 덜 되는 것들 그럴 이거 거예요. 챙기는 것도 괜찮을 것 이게 같아요.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예. 여행사에는 미리 싸게 산 비행기 아. 티켓들이 있습니다. 네, 그럴 네. 때는 유류 할증료를 뭐 우리는 안 받습니다 하는 티켓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데를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현명한 소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네, 이제 내년 3월이 되면은요. 이제 현재 우리가 통신 기술이 4G 4세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5G 5세대 이동 통신 기술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5G 시대가 오면은 통신료는 오를까요? 아니면은 내릴까요? 궁금하네요. 예, 궁금하시죠?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내년 3월 세계 최초로 5G 기술이 상용화됩니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사가 정부에 내야 하는 주파수 사용료가 낮아질 전망이라 소비자가 내야 하는 통신료도 낮아질지 주목됩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어제 채널A와 동아일보 주최로 열린 A모닝 포럼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내년 3월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하도록 할 겁니다.
새로운 여러 가지 서비스 산업들이 시작이 될 테고요. 포럼에 참석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들은 5G 기술이 상용화되면 자율주행과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에 적용돼 일상생활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진단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에코들 잘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저희가 B2B의 뭔가 수익원을 많이 창출해서 성큼 다가온 5G 시대가 산업과 실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박수유입니다. 3월이 되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분들이 참 많죠. 이 대학에서는 이제 개강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이 많을 텐데, 네. 자, 이 대학생들을 부러워하는 또 재수생이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실제로 재수생들이 참 많긴 많았는데요. 작년에만 해도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교 신입생 중 35%가 재수생이었다고 합니다. 네. 3명 중 1명꼴인 건데요. 이게 15년 만에 역대 최대의 규모였다고 합니다. 이 치열한 입시 경쟁 올해도 예외는 아니겠죠? 네, 저는 재수생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왜냐고요? 저도 재수했습니다. 저도 이해는 합니다. 예. 그래서 예. 설 명절이나 이럴 때 모이면 네. 쥐구명이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사실. 네. 재수생도 그렇고 재수생을 둔 부모님도 그렇고 그렇죠. 모두가 다 죄인이 되는 세상.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좀 안타까운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예. 그래서 오늘은요. 부모 교육 전문가 송지희 작가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는 앉아서 이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송지희 작가님을 모셨는데 오늘은 어떤 얘기를 전해주실 건가요? 네, 이제 입시가 다 끝나고 이제 3월이 다가오면은 또 새 학기가 시작이 되는데 네. 그 수험생이나 또는 재수를 선택한 학생들은 그렇게 마음이 편치만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공부를 대신해 줄 수는 없고, 네. 그죠? 그러나 수험생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모님들의 마음가짐이 어때야 될까? 그것에 대한 얘기들을 같이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수를 했거든요. 네. 저는 그 재수하는 1년이라는 기간이 긴 터널 같았어요. 그러게. 네, 그래서 네. 과연 이 터널에 끝이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하루하루가 괴로웠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네. 재수생을 둔 물론 이제 수험생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부모의 마음은 오죽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옆에서 사실 저희 어머니 특히 하루하루 숨죽이면서 혹시나 내 아들 신경을 건드릴까 봐 조심조심 맞아요. 사시던 그런 모습이 저는 기억이 나는데 예. 아마 대한민국 부모들의 마음은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수험생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대입시가 그 청소년기 아이들이 거쳐야 할 가장 큰 산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어떤 성적이 안 나올 때 우리나라만에 있는 공통적인 어떤 그 통계조사가 뭐냐면 성적이 안 나올 때 아이들이 죄책감을 갖는데요. 그래서 어떤 서구에서는 이 통계에 대해서 되게 그 의아한 거죠. 성적이 안 나오면은 좀 실망하고 뭔가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죄책감을 갖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학자들이 외국 분들에게 그걸 설명해 준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그 어떤 집단 문화가 있고 특히 그 부모님들이 아이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부모의 기대를 못 맞출 때 아이들이 그 어떤 불효자가 되는 기분도 들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자기 역량을 잘 발휘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아까 우리 MC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터널을 지나는 맞아요. 그런 기분이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모든 게 다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지나가는 그 과정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좀 준비해 주실 수 있을까 이런 걸 가지고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그 방청객 한 10분 우리 어머님들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여기 수험생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러네요. 궁금합니다. 수험생 자녀 있다. 손 드세요. 네, 그렇죠. 제가 오늘
이제 수험생 자녀를 두고 계시니까 네. 아마 궁금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예. 걱정되는 것도 있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이따가 조금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부분에 저희가 네. 예, 질문을 좀 할 수 그래요? 있도록 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잘 들어주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송지희 작가님만의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 다스리기 특급 비법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3월이 되면 3월 시작이 되면은 이제 11월 수능까지 굉장히 긴 장기 레이스를 이제 펼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공부라는 것이 지금 이제 3월 되면 굉장히 긴장감을 갖고 공부를 시작하지만 그게 꾸준히 그 리듬이 유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래 안 가죠. 보통 이제 또 날씨가 더워지고 그러면은 또 아이들이 그때 또 리듬이 끊기기도 하고 이런데 그때 부모님들이 너무 어떤 극도의 긴장감 아니면 불안 때문에 아이들을 과간섭할 때 아이들은 뭔가 우울감이 오고 무기력증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상담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이제 고3 될 아이들 아니면 재수를 선택한 아이들의 부모님들 상담을 많이 했는데 한 아이가 이제 그 엄마한테 나한테 좀 맡겨달라고 이제 고3 올라가는데 제발 제가 공부하는 걸 저에게 좀 맡겨주세요 하는데 엄마가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그 요즘에는 입시가 그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막 입시 공부 엄청 많이 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엄마가 아이가 수시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그야말로 과간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떻습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그야말로 이제 무기력증에 빠진 거죠.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에 학원에도 가지 않고요. 휴대폰을 꺼놔버리고 집에를 들어오지 않아서 엄마가 굉장히 마음고생을 한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시기를 부모님들이 특히 부모 자신의 불안을 다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예를 들면은 엄마가 보기에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을 보는 부모 마음이 늘 부족한 게 있죠. 그죠? 맞아요. 뭔가 이걸 조금 더 해줬으면 실제로 최근에는 그 고3 되는 아이가 이제 그 아이는 미드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 공부 조금 이제 하다가 네. 쉴 때 미드 보고 이러면 네. 부모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가서 간섭하고 꾸면 좋겠다. 그 노트북 뺏고 아. 이러다 보면 뭐가 있냐면 부모와 이렇게 갈등을 하다 보면요. 네. 아이가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 그 뭐죠? 심리적 자원이 소진이 돼 버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몰입하고 집중하려면 그것도 결국은 심리적 자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부모와 신경전을 하고 갈등을 하는 것에 써버리다 보면 거기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이 시기에 너무 극도의 어떤 긴장감을 갖고 불안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훈련을 하고 마음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 한국 네. 드라마 보는 것보다는 미국 드라마 보면 영어라도 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텐데. 근데 이제 부모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상담했던 엄마도요. 네. 그 아이가 고3 올라가는데 남자아이가 태권도를 하고 싶어 해요. 자, 지금 수험생 두신 어머니들 우리 아이가 태권도를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야, 이거 좀 애매하네요. 그렇죠. 고등학교 1학년도 아니고 예. 중학생도 아니고 예.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이게 이제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상담을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태권도를 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시간을 아이가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할 때 네. 그 태권도 시간 2시간을 뺀다고 해서 아이가 더 몰입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시간에 아이가 땀을 흘리고 네. 또 뭔가 그 열심히 그 뭐죠? 공부를 했으니까 머리가 네. 이제 불이 날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머리를 식힐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의 어떤 여유 이런 게 굉장히 효율이 중요하다는 더 거죠. 높아질 수도 있을 그럼요. 것 같아요. 공부의 효율이 높아지죠. 예. 그러니까 그게 몰입하고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시간 책상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해서 아이들이 집중이 되고 10시간을 다 공부하는 시간으로 쓰는 게 아니니까 네.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뭔가 너무 극단적으로 시간 관리를 할 수 하게 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가 환경이다. 아. 우리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환경들을 찾잖아요. 교육 환경 또 뭐 좋은 학원, 학교 환경을 찾는데 부모 자신이 환경이다. 그래서 부모가 자꾸 불안하면 이제 우리가 그것을 투사한다고 해요. 부모의 불안이 아이에게 투사가 되면 아이들은 그 시험 불안이 오게 되죠. 네,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운동 선수들도 지금 그 뭐죠? 이제 그 스포츠 그 심리 치료를 받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들도 뭔가 굉장히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심리 치료를 하는데 뭐냐면 그
경기를 앞두고 어떤 불안이 가중이 되면요, 자기 기량을 발휘를 못하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실력이 높은 선수들은 사실은 기량 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 어떤 그 시험을 봐야 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심적인 안정감을 갖고 자기 능력을 발휘하느냐의 문제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어떤 불안 때문에 아이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 마음 관리를 좀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은 우리 아이를 옆집 아이보다 보자. 보통 옆집 아이가 조금 잠을 좀 더 많이 잔다거나 아니면 네. 뭐 게임을 좀 한다거나 네. 애들을 본다고 해서 네. 막 불안하지 않죠. 심리적인 거리감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쉬운 얘기로 옆집 아이 보듯 하자. 그래야만 심리적인 거리감을 유지할 수 있고 아이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우리 아이에게 뭐가 필요하지 이거를 볼 수 있다고요. 제 아이도 이제 저는 2014년도에 아이가 입시를 치렀는데 그 아이가 10시 뭐 이렇게 이후에 이제 막 야자하고 힘겹게 오잖아요. 네네. 그럼 그때 부모 마음은 뭐예요? 빨리 씻고 자고 그때는 잠잠잠 할 때니까 그러기를 바라는데 얘가 TV를 켜고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아이는 왜 그러냐면 너무나 오늘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또 멋진 그쵸. 멋진 또 남자 탤런트 보면 기분 좋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한 30분 이렇게 좀 완화를 시키는 거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뭔가 지혜롭게 보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첫 번째는 일단은 마음 근육을 단련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죠. 그죠? 그러나 이때 일희일비하지 않고 어쨌든 삶이라는 건 굉장히 긴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이제 생애 주기가 엄청 길어졌습니다. 지금 이미 우리는 100세 시대고 아이들은 120년 산다는 말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장기 레이스다. 그래서 아이가 지금 뭔가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마음 근육 단련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몸과 마음은 한 세트죠. 그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이 이 수험생 시기가 부모님들은 갱년기 초입이에요. 그래서 뭔가 체력도 떨어지고 뭔가 우울감이 올 수 있고 칙칙해지거든요. 네. 근데 가장 좋은 게 햇볕만이 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3월 되면 날씨도 따뜻해지고 네, 이러니까 조금 선크림 바르시고 햇볕을 좀 적극적으로 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증 치료를 할 때 우울증 치료에 가장 좋은 게 광 치료예요. 그래서 실제로 햇볕 치료를 합니다. 네. 유럽 같은 데는 햇볕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집에서도 광 치료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햇볕 많이 보셔서 우울감 같은 거 느끼지 않도록 하시는 거, 그다음에 많이 걷는 거 이런 거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어떤 종교에서 어떤 책이나 아니면 명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 관리하시는 거, 좋은 글 읽는 거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게 정말 저도 이제 아이가 대학 입시를 볼 때는 그때 그것이 전부인 것 같더니 지금 지내놓고 나서 보니까 또 다 지나가는 거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부모가 이 시기에 버텨줄 수 있어야 된다. 일일일비 하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그러면은 지금은 못하더라도 아유 그래 100년 후에 낫겠지. 120세까지 사니까 어차피.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도 살아봐서 느끼실걸요. 인생이 굉장히 많이 뒤집히잖아요. 맞아요. 그죠? 동창회 갔을 때 속상한 경우 없으셨어요? 있으셨죠? 그죠? 저희는 아직 동창회를 안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안 하시는구나. 인생이 픽스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인생은 굉장히 많이 뒤집히고 아이들에게 오히려 그런 어떤 희망들을 길러주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상담했던 한 어머니가 아이가 입시에 실패를 해서 남보기 창피하고 그리고 정말 그 아이가 뭔가 잘해줘서 자기도 좀 뭔가 떳떳하게 내세우고 싶고 우리 이런 거 다 있죠. 그런 어떤 아이를 통해서 보상받고 싶은 어떤 그런 욕구들이 충족이 되지 않다 보니까 우울감 때문에 5년간 밖에를 못 나오셨던 분이 계세요. 자, 그러면은 5년간 밖에 못 나오는 엄마를 보는 그 아이의 감정은 어떨까요? 그래서 실제로 몇 년 전에는
그렇게 입시에 실패해서 자살을 한 아이도 있었고요. 실제로 이런 극도의 불안감을 견디지 못해서 과민성 대장 증상. 그래서 제가 만난 아이들 중에 이 과민성 대장 때문에 학교를 못 가고 휴학을 했던 아이도 있고요. 이게 다 정말 실화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자살 사고에 계속 이렇게 거기에 이제 이렇게 빠지다 보면은 공부를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어떤 아이는 한묵증이 걸려버리고요. 이제 한묵증이라는 것은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잠을 자게 되고 이런 아이도 있었고 이제 결국은 수능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의 마음가짐이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좀 다 잘 떠올려 보시면 좋겠고 제 주변에 어떤 분은 아이가 그 아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올라가서 이제 그 시험을 봤는데 과학이 30점, 수학이 20점이었어요. 그럼 어떤가요? 이제 거의 바닥이죠. 낙제. 그렇죠. 거의 낙제죠. 아이도 그 시험 성적표를 자기가 받아보고서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도. 내가 이럴 줄은 몰랐던 거죠. 자, 그런 시험 문제, 그런 그 성적을 갖고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와, 이건 뭐 상상이 안 되는데요. 상상이 안 되죠. 네. 우리 아이가 이러라고 기른 거 아니잖아요. 밥 먹여서 열심히 기른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런 성적표를 갖고 왔을 때 부모님들이 자칫 잘못하면 뭐가 되려고 이러니 내가 너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겠다. 내지는 찍어도 이거보단 잘 나오겠다. 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 엄마, 내가 노숙자가 돼도 나 안 버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근데 그 엄마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네가 어떤 모습이든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얼마나 든든할까요? 그렇죠. 네. 네가 어떤 모습이든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지금 네 수준에 맞춰서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중학교 때 공부를 잘 안 했기 때문에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 대학 졸업해서 기자가 되어 있네요. 네, 아주 평범한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아이를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에게 부모님들이 해줘야 할 말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수고한다, 애쓴다. 아, 수고한다, 애쓴다. 네, 이런 말 되게 쉬운 말이죠, 그죠? 네, 우리 VCR 보시면은 있죠, 그죠? 두 번째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네가 어떤 모습이든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그렇죠. 이 말이 아까 그 엄마가 해줬던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그 믿음을 갖고 하기 시작했죠.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좌절내성, 실패내성. 네, 그것을 우리 그냥 건설적 실패내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냐면 이렇게 스프링 같은 게 이렇게 눌렀다가 어떻게 돼요? 놓으면 튕겨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심리적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좌절도 느끼고 어떤 실패도 경험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탁 꺾여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딛고 일어서는 사람도 있죠. 그것을 우리가 심리적 탄력성,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학자들이 그걸 연구를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건설적 실패 내성이 강한가? 우리가 실패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제거해버릴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크고 작은 실패들은 다 경험을 하죠.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이런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실패 내성이 강한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공통적인 하나의 요인이 있었습니다. 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사람이 자라면서 이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주고 지켜봐주는 단 한 사람이 있었다. 그럼 그 단 사람 한 사람은 누구면 좋을까요? 부모죠, 부모. 그렇죠. 부모면 가장 좋겠죠. 네. 아이들이 밖에서 찾지 않도록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어떤 아이의 존재를 긍정해주는 무조건적인 지지의 말들 이런 것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세 번째 뭐가 있었나요? 너와 항상 함께 있을게. 네, 엄마는 너와 항상 함께 있는다. 이건 제가 우리 아이한테 해줬던 말이에요. 야, 이 말은 뭐 네. 수험생이 아니라 누구나가 들어도 따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네. 그렇죠. 누군가 나와 함께 있다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도 보니까 그 책상 위 벽에다가 딱 그 문구를 붙여놓고 수험생활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가 자랑스럽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네가 자랑스럽다. 네, 이거 쉬운 말이죠. 네. 제가 만났던 어떤 부모님은 아이가 20살이 되도록 한 번도 이 말을 해준 적이 없대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조건적인 게 아니고 무엇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아이 막 낳았을 때 어땠어요?
너무 기뻤죠. 너무 기뻤죠. 예. 그렇죠? 진짜 손가락, 발가락 다 달리는 것만 보고 기쁘더라고요. 기쁘셨죠. 지금 예. 또 그러실 때예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요. 조금씩 가다 보면 조건화가 돼요. 이것 좀 잘해줬으면 이것 좀 잘해줬으면. 근데 그 마음들을 우리가 조절하면서 내려놓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초심을 기억해야겠네요. 그럼요. 처음에 아이를 봤을 때 느낌. 그럼요. 아이를 막 안았을 때 그 감동스러웠던 네. 느낌들을 기억을 해본다면 네. 네가 자랑스럽다 이런 말들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어떤 네. 결과가 나오던 너에게 맞는 길은 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에게 해줬던 말이 한쪽 문이 닫히면 한쪽 문이 열린다였어요. 항상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문이 닫혔을 때 우리는 그때 좌절하고 실망하는데 또 꾸준히 가다 보면 다른 문이 오히려 어쩌면 그 문이 더 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말들 좀 많이 해주셔서 지지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아이들 다 휴대폰 갖고 있잖아요. 네. 거기다 톡으로 좀 많이 보내주십시오. 아이들이 이 시기에 굉장히 좀 까칠해져 있고 어떤 분은 답이 짧아요. 그래서 마음 상해서 안 해요. 이래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지금은 우리가 정말 지지해 줘야 할 때니까 그냥 문득문득 생각날 때마다 카톡으로 그쵸? 그런 것들 좀 보내주셔서 또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있어요. 아이를 우리가 지지해 준다면서 부담 주는 말을 하기가 쉬워요. 네, 우리는 아이를 뭔가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주는 말인데 듣는 사람이 오히려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최선을 다해라. 열심히 해라. 어깨가 무거워질 것 같아요. 그죠? 최선을 다해. 이거 이제 우리는 힘주는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최선을 다해. 열심히만 하면 돼. 넌 할 수 있어. 이런 말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겠네. 그건 굉장히 부담돼요. 그러니까 아이는 기왕 공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 그게 뭐냐면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거죠. 맞아요. 거의라도 그렇죠. 그래서 채찍질을 하면 이제 넘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말들 조금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재수는 절대 안 된다. 설령 그때 이제 끝나고 났을 때 얘기를 하시더라도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말들을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불안이 가중이 돼서 힘들어집니다. 그런 분이 있으셨어요. 네. 우리 집에는 재수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 그렇죠. 사실 참. 네, 우리 집은 재수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 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강박관념이 생길 것 같아요. 강박이 생겨요. 예. 그래서 제 주변에 한 아이가 재수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부모가 한 번뿐이야. 절대 재수는 또는 안 돼.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가 재수를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수학이 늘 100점이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애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했죠. 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딱 수능 장면에서 마지막 문제가 어려웠던 거예요. 4점짜리가. 근데 이 아이가 딱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제는 끝이야 라는 생각 때문에 이 아이가 머리가 하얘지면서 결국 못 풀었대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다른 쉬운 문제도 못 풀게 됐고 결국은 수능을 준비한 만큼 결과를 못 얻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집에 와서 풀어보니까 술술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들이 너무 극단적인 말 하는 거 주의해야 되고 또 뭐 누구는 어디 갔다더라. 특히 친척 누구는 어디 갔다. 부모 실망시키지 말아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다음에 최소한 어떤 대학은 가야지. 이런 말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여러분이 이제 어떤 그 현실적인 목표들을 세우셔서요. 아이가 그냥 괜찮아, 못해도 돼. 이런 말들을 그 과정 속에서는 좀 해주시는 거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네요. 진짜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힘이 된다고 생각했던 말인데 이게 독이 되는 말 하나는 최선을 다해라. 이런 말은 진짜 몰랐네요. 실망시키지 말아라. 그러니까 표정은 엄마 실망시키지 말아라. 이게 부드럽게 하는데 그 말에 실려 있는 그 독이 엄청나네요. 지금. 엄청나죠. 그것을 우리가 성취 압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압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보면 뭔가 과부하가 걸린 때는 우리 능력 발휘가 안 되죠. 오히려 더 무기력해지죠. 그래서 이런 말들 조금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생활 관리죠. 생활 관리. 그렇죠. 아이들이 건강해야 공부도 하니까요. 그래서 생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아이가 이때 이제 잠자는 시간, 그다음에 학습 계획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너무 무리하게 계획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마 이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뭐 3시간만 자고 공부할 거야. 이런 말을 할 때 부모님들이 오히려 이 아이를 완화시켜 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5시간은 잘 수 있도록. 그다음에 수면의 질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새벽 2시를 넘기면 그날 잠을 안 잔게 돼요. 그 이후에 아무리 많이 자도. 그래서 2시는 넘기지 않도록. 그래서 수면의 질도 확보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 중요하고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뭔가 계속 앉아 있어야 되고 운동량이 부족하다 보면 이렇게 뭔가 소화력도 떨어지고 이래서 잘 안 먹게 되고 이래요. 근데 그때 이제 아이가 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 특히 좋아하는 음식들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그다음에 이제 엄마가 해주는 밥은 아이들의 심리적 허기를 채워줍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집에서 밥 먹는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 주말 쉬는 날 이럴 때 부모가 정말 사랑을 가득 담아서 예, 아이들이 먹고 싶어하는 밥을 해주시는 거 이런 거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께서 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아이가 슬럼프를 겪을 때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조언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근데 슬럼프라는 것은 누구나 다 겪죠. 그럼요. 그래서 이때 아까 제가 그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면 넘어진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강도와 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작년에 한 아이가 이제 수능 공부를 하다가 이 아이가 슬럼프가 온 거예요. 공부가 잘 안 되고 뭐냐면 해도 늘 느는 것 같지가 않고 계속 제자리인 것 같고 이러다 보면 슬럼프가 오는 거죠. 그다음에 과연 나는 대학을 갈 수 있을까? 끝이 날까?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 하루만 학교를 쉬고 놀이공원에 가서 놀고 싶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얘가 드디어 맛이 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럴 실제로 수 엄마 있죠. 입장. 얘가 이제 드디어 이상해졌구나. 네, 그렇죠. 네. 지금이 어느 때인데 네가 네. 놀 생각을 해. 이럴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엄마는 너무나 지혜롭게 네. 야, 너 힘들구나. 하루쯤 놀 수 있지. 하고 하루를 놀 수 있게 해줬어요. 실제로 엄마도 따라갔대요. 네. 그래서 아이 혼자 그 평일에 놀이공원 갔으니까 널널했을 거 아니에요. 실컷 놀고 싶은 것들 타고 엄마는 기다려주고 하면서 이 아이가 딱 제자리에 돌아와서 오히려 그걸로 충전을 해서 예, 또 수능을 열심히 잘 치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속도와 강도를 조절하고 특히 이제 뭐냐면 시험을 보고 나면 아이들이 또 달리기 해서는 안 되죠. 한 일주일 정도는 아이가 좋아하는 뭐 영화, 음악, 스포츠 같은 것들 좀 하게. 그래서 이게 뭔가 일과 휴식은 한 세트니까 그것들을 잘 조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가 미드를 본다 하면 제거해야 돼요. 어때요? 제거하지 않는 게 아이에게는 더 효율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들을 지혜롭게 아이와 함께 조율을 잘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자, 지금 그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 다스리기, 어떤 마음 자세로 수험생을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즘 수험생의 이제 부모님들이 함께 하셨으니까, 예. 우리 선생님께 좀 궁금한 게 있으면 여기서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떤 분이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예. 마이크 예 제가 드시고. 먼저 묻겠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많이 들어보니까 정말 마음을 좀 제가 마음을 내려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아이한테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묻는 말인데 그 듣는 아이는 그게 잔소리거든요. 맞아요. 그걸 지혜롭게 우리가 잔소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네. 아,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게 잔소리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네. 알고 계신데. 그러니까 저도 많이 참거든요. 예를 들면 많이 어떤 누르고 말씀이 누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예. 똑같은 반복인 거죠. 뭐 네. 화장실 갔다가 불을 안 끄고 나온 걸 또 얘기한다든가 그런 거를 갖다 지적하고 싶거나 네. 내가 말하고 싶은데 그게 지켜졌다면 제가 두 번 다시 물어볼 필요가 없죠. 근데 네네. 계속 반복될 때 저는 또 해야 될 때 그거를 좀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르쳐 주세요. 지금 수험생인가요? 네. 그러면 1년만 참으세요. 아, 일단은 1년만. 그러니까 우리가 예. 삶을 살면서 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삶이 우선순위 중심으로 돌아가면은 후회가 덜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는 엄마가 지혜롭게 조금 꺼주시니까 이 아이가 이제 공부에 몰입하다 보면요. 다른 것에 신경 쓸 만한 어떤 그런 여지가 없을 수 있어요. 놓칠 수 있겠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자꾸 이제 잔소리를 해서 아이가 신경이 자극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아이를 좀 더 편안하게 해주시고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면 예, 말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네. 나는 아이한테 잔소리라고 도움되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이가 이렇게 뭔가 까칠하게 반응이 오면은요.
그냥 듣고 싶지 않구나 하세요. 그래서 물러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운전할 때도 앞에 차가 막혀 있으면 뒤 후진해야 되죠. 네. 계속 들이받으면 어떻게 돼요? 추돌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물러설 수 있도록. 그래서 그때는 물러나서 얘가 지금 듣고 싶지 않구나 해서 기다려주는 거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엄마의 입장이나 아빠의 입장에서는 또 그 상황에서 내가 얘기를 못하니까 스트레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엄마 입장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래, 너 수능 날만 보자. 그날의 목표로 딱 적어놓는 거예요. 디데이로. 디데이로 잡아놓고 그래, 요날 수능 딱 치고 나면 내가 하고 싶었던 말들은 좀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어때요? 너무 좋죠. 저도 아이 괜찮아요? 수능 끝났을 때 이제 왜냐하면 애들이 뭐 생활이 되게 망가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그런 거죠. 너도 삶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저도 이제 뭔가 좀 왜냐하면 얘도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남에게 민폐를 끼치거나 이런 일들은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충분히 상태가 좋을 때 얘기하시고요. 지금 좀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네.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을 막 풀고 싶지만 부모가 좀 참아주는 걸로. 그리고 이제 뭐냐면 봐봐요. 지금 아이가 취약한 상태죠. 그래서 기다려주고 견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이 아이들이 이제 뭔가 이제 대학생이 되고 나면 성인이 되잖아요. 사춘기가 마무리되죠. 그러고 나면 이 아이들이 뭐가 있냐면요. 정서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면서 그때 내가 이렇게 엉망이었는데 우리 부모가 나를 기다려주고 참아주셨구나. 이게 되면서 감사를 느껴요. 제 아이는 대학교 2학년 되니까 그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고마워. 저는 지금 이 학부모의 질문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답이 다른 게 나올 줄 알았어요. 저는 생각에 잔소리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수험생이긴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할 얘기는 아주 좀 다르게 좀 돌려서 얘기를 해주세요. 뭐 이렇게 답을 하실 줄 알았는데 기다리세요라고 하는 예상치 못한 답 때문에 저는 사실 좀 당황스러웠는데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 아이들 수능이 그만큼 아이들이 압박감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을 하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좀 견뎌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얼마든지 그 기회는 있으니까 그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분 계십니까?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고. 자, 그때 계신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딸이 고등학교 다닐 때 좀 공부를 잘했어요. 했는데 어떻게 수능을 조금 잘 못 봤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수능 결과에 따라서 선생님이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부모. 근데 이제 가서 이제 말씀을 저한테 하는데 얘가 서울에 있는 대학은 못 가고 지방에 있는 대학은 갈 수 있다. 그러면서 용꼴이 되지 말고 뱀머리 되라.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 집에 와갖고 우리 집 아이한테 선생님 일을 하시더라. 내 생각은 어떠냐 그랬더니 그렇게 한대요. 재수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걔 의견을 따랐죠. 따라갖고 이제 지방대를 갔어요. 갔는데 걔 수준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가 공부를 열심히 1년을 했어요. 근데 거기 기숙사에 있어가면 재수를 했네요. 아니죠.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재수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편입을 했어요. 편입을 딱 해갖고. 걔한테 이러라 저러라 말 한마디도 안 해서 걔 의견을 존중해 줬어요. 왜냐면은 내가 만약에 너 그러지 말으라 해서 나중에 잘 못 풀리면은 엄마 또 원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거든요. 근데 제가 잘을 했는지 지금 평가를 받고 싶으신 거네요. 저는 이렇게 했는데 확인받고 싶으신 거예요.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지혜롭게 잘 하셨고요. 박수 한번 드리죠, 뭐 이번에. 좋습니다. 훌륭한 어머니시네요. 근데 이게 이제 꼭 대입시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가져야 할 태도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20세기에 우리는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 마인드를 갖고 아이들을 진로 지도를 한다? 굉장히 이거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해보고자 할 때는 해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거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실제로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아이는 그 아이가 이제 재수를 결정을 했는데 고3 때 아이가 공부를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강요한 어떤 과 자기의 흥미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래서 공부가 너무 싫었대요. 그 아이도 공부를 제법 하는 아이였는데 근데 1년간 그런 열병을 앓고 나서 이제 부모가 아이를 수용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 선택권을 맡겨주고 아이가 가고자 하는 것들을 결정하면서 이 아이가 이제 공부 동기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연구 결과에서 뭐가 있냐면요. 참 이건 굉장히 의외의 결과인데 부모가 아이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 긍정적 관심이든 부정적 관심이든 아이의
학습 동기를 떨어뜨린다라는 결과가 있어요. 오, 관심 자체가? 반대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적 관심은 떨어뜨릴 게 확실한데 예. 긍정적 관심마저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지켜봐주고 아까 우리 엄마처럼 아이가 자기 스스로 자기 진로를 좀 열어갈 수 있도록 물론 정보는 줄 수 있겠죠, 그죠? 네네. 그렇게 해주셔야 이 아이들이 요즘에 무슨 결정장애 이런 말 듣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만큼 캥거루 키드가 돼 있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해본 경험들이 없고 그것들이 생략이 돼버리다 보니까 어떤 인생의 어떤 문제를 놓고는 결정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도록 시행착오를 통해서 해볼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용인하고 허락해주고 수용해주는 거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선생님 그럼 이 방법 어때요? 네. 예, 정보는 잔뜩 제가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무관심한 척 해야 돼요. 아이에게 네. 그냥 정보가 있는데 난 잘 모르겠어. 그냥 관심 없는데 너 한번 보아라. 그것도 네. 무심한 척 이런. 무관심한 척. 그러니까 정보는 있는데. 그렇죠. 근데 네, 그런 전달해주는 방식이. 타이밍을 잘 맞춰서. 그래서 이렇게 책상 위에 슬쩍 올려놓는 것도 필요하고요. 엄마가 아니면 아빠가 이런 걸 봤거든. 혹시 시간 날 때 봐봐 이런 거. 괜찮은 방법이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카톡으로 뭐가 있으면 한번 저희는 이제 가족 톡방이 있어가지고. 단톡방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좋아요. 가족 카톡방을 만들어서 아빠도 예를 들면 뭐 어떤 정보들이 많잖아요. 그게 어떤 진로나 직업 이제 제 아이는 대학생이니까 그러면 거기다 딱 올려놔요. 그러면 뭐 이렇게 아이가 시간 날 때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이죠, 그거는. 굳이 뭐 내가 준비해가지고 말하지 않아도 평소에 그냥 올려놓으니까 어느 때고 확인할 수가 있고. 필요할 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말 강요는 하지 마셔라. 우리가 뭐냐면 어떤 걸 하고 싶은데 누군가가 해라 하면 안 하고 싶죠. 사람 마음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강요하지 말고 그렇게 지혜롭게 슬쩍 올려놓는 거 이런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관심은 주되 부담은 주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분들 전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이에게 책 읽어라라고 하지 말고 먼저 책을 읽는 부모가 되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봤는데 혹시 아이에게 너 공부해라라고 하지 않고 아이 옆에다 책상을 하나 갖다 놓고 부모가 옆에서 공부를 한다면 이거는 안 좋은 방법일까요? 아니요. 지금 김현욱 아나운서는 딱 아이가 그럴 때예요. 그래서 같이 책 읽으시고 뒹굴고 하는 거 굉장히 좋고요. 지금 이제 어머니들께서는 아이들이 아마 엄마 방에 들어가면은 부담스러워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수험생은. 밖에서 하세요. 그러니까 위치가 중요하네. 네, 제가 어떤 어머니를 봤냐면 상담을 했더니 공부는 지가 하는 거지. 애는 밖에 안에서 공부하고 있고 엄마는 TV 켜서 TV 보고 쇼 프로그램 보고 아이가요. 아까 우리가 고통에 동참해 줄 때 백지장도 맞들면 낫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했었죠. 그래서 정말 그때는 뭔가 아이가 공부하고 있을 때는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서 부모님들도 그때 신문도 좀 읽으시고요. 뭔가 어떤 독서 자료들을 아니면 내 마음을 다스리는 좋은 글귀들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거 읽으면서 함께 동참해주는 그런 것들 해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떠올려 보면 수험생 시절에 저희 어머니께서 그때 운전면허 필기 시험 공부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함께 도서관에 가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구랑 갈 때보다 훨씬 더 뭔가 이런 마음이 더 든든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일부러 딸 그 수험생일 때 맞춘 걸 수도 있을 것 면허를 따려고 안 따셨구나. 그런가 봐요. 평생 동안. 그렇죠. 그러니까 타이밍이 그래서 어떤 분은 실제로 방통 공부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제가 정말 인상적이었던 분은 1년간 조리사 자격증을 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조리하면서 음식을 하면은 했던 거 집에 와서 한번 다시 해보면서 아이도 먹여주고 그렇게 하면서 본인은 조리사 자격증을 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흘려보내지 말고 엄마도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함께 성장해가는 그런 시기가 되셨으면 좋겠고 기왕 우리가 이게 맞닥뜨린 상황이니까 우리는 늘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행복하게, 그죠? 오늘은 지나가면 오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눈 뜨면 오늘 아마 무상으로 선물 받으신 게 있을 거예요. 누구나. 뭘까요? 하루라는 선물이죠. 그것은 무상으로 받은 것이죠. 그죠? 근데 하루라는 시간을 어떻게 내가 썼느냐에 따라서 행복한가 아닌가가 그 길로 가느냐 안 가느냐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여러분이 즐겁고 행복하게 그래서 엄마 자신의 에너지가 강해지면 아이들이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힘 빠져서 돌아올 때 활기차게 맞아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들 마음 관리도 잘 하시고 오늘 하루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궁금한 거 제가 여쭤볼게요. 저는 이제 예전에 제가 재수할 때로 돌아가 보면 저는 어머니가
말 시키는 것 자체가 싫었거든요. 그때 막 모든 게 다 예민해져 있어가지고 네. 그냥 제가 아무렇게나 하게끔 나를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다라는 거에서 이제 반항을 하고 약간 공부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네. 그렇다면 수험생의 상태나 또는 내 자식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네. 접근 방식이 좀 달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그냥 모두 다 객관적으로 좀 떠나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예. 떠나서 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네. 특히 또 남자아이, 여자아이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남자아이들, 명문대 간 아이들 통계 조사를 했어요. 어떻게 수험 생활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했느냐. 네. 그다음에 무엇이 가장 도움이 되었느냐 했더니 첫 번째가 엄마의 무관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현욱 아나운서가 너무 중요한 얘기 해주셨죠. 그래서 남자아이들 너무 엄마가 이렇게 막 이렇게 가까이 가고 네. 들이대고 하지 마시고요. 뭔가 좀 그때는 그쵸.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이런 거 필요하고 또 어떤 경우는 여자아이들은 막 오늘 있었던 얘기 하고 싶어해요. 엄마랑. 또 다른 애 성향이. 그쵸. 와서 엄마 뭐는 어땠고 친구랑 어쨌고 저쨌고 그럴 땐 들어주셔야겠죠. 야 됐거든. 이제 들어가 공부해 하지 말고 그때는 그래서 저도 어떤 데는 새벽 3시까지도 아이 얘기 들었던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이 아이는 충분히 해소하게 되고 스트레스도 해소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공부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을 잘 보셔서 그 성향에 맞게 함께 소통해 주시는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너무나 주옥 같은 좋은 말씀들 해주셨는데 끝으로 더 강조하시고 싶은 거 하나 좀 빠뜨린 게 있으시면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시죠? 그죠? 명언이죠. 그렇죠. 늘 그러니까 뭔가 어떨 때는 굉장히 조급해지고 이게 될까 이런 마음 들 때 있는데 그때마다 그런 말씀들 좀 되새기면서 이건 모두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그러면서 엄마들이 뭔가 늘 마음이 롤러코스터 타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 조절 잘 하시면서 아이와 한 팀이 되어서 이 시기를 잘 통과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자, 송지희 작가님의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 다스리는 비법 저희가 강연을 통해서 들어봤는데 오늘 정말 좋은 말씀해 주신 송지희 작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은 넓고 맛있는 음식은 너무나도 많다. 어디에 뭘 먹으러 가야 할까? 선택하기도 만만치 않은데. 분위기가 좋으면은 사진 찍는 맛도 있고 음식 맛도 있고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갈 때는 양 많은 곳이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맛있는 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맛은 기본, 양이냐 분위기냐 그것도 문제로다. 지금 맛대맛에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최근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분위기 좋은 데이트 장소를 찾는 연인들에게 인기라는데요. 어떤 곳일까요? 저기 내려가면 커플들이 사진 찍고 하는 곳이 있다니까요. 제가 저번에 갔었는데요. 여기가 정말 괜찮아요. 주민에게 정보를 입수. 그런데 이런 시골에 연인들이 찾는 분위기 좋은 곳이 진짜 있을까 싶던 순간 사진과 똑같은 장소를 발견. 입구부터 온통 핑크빛으로 물든 이곳은 마치 이벤트 장소 같지만 레스토랑이라는데요. 데이트할 장소를 찾다 보니까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봤습니다. 내부로 들어서면 또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중세 유럽에 온 듯한 고풍스러운 인테리어가 인상적이죠. 특이한 건 가정집을 개조했다는 점. 집이 이제 작다 보니까 이제 세간 놓는 장소로 만든 창고였어요. 제가 개조를 한 거죠. 와인 창고 느낌으로 해서. 일단 분위기는 합격. 그렇다면 음식은 어떨까요? 음식은 눈으로 먼저 먹는다고 했던가.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는 비주얼. 예술 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스프, 샐러드, 파스타, 스테이크까지. 이 요리는 35년 경력의 셰프의 손에서 탄생한 지중해식 코스 요리. 커플들이 데이트 장소로도 많이 온다고 해가지고 남자친구도 한번 이렇게 깜짝 파티로 데리고 와봤어요. 해가 지면 더욱 무르익는 분위기. 때마침 커플이 왔는데요. 그런데 식사 중간에 나와 꽃다발을 건네받는 남자. 뭔가 수상한데요? 오늘 만난 지 1주년인데 되게 좋은 날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날 또 놓치기 싫어서 여자친구와 만난 지 1주년을 기념하며 이벤트를 준비한 건데요. 좀 특별한 날이잖아. 결혼 해줄래?
결혼해줄래? 왜 이렇게 긴장하시나 했더니 세상에나 그냥 이벤트가 아니라 프로포즈였네요. 평생에 단 한 번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받는 프로포즈는 모든 여성의 로망이죠. 두 분 정말 부럽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때요? 음식도 너무 맛있고 밖에도 되게 분위기 좋아서 산책하다가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막 손이 평생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좀 많이 떨리긴 했지만 그래도 기분 좋게 했던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금슬 좋은 부부로 백년해로 하길 바랍니다. 자, 이번엔 친구들과 함께 가기 좋은 곳을 찾아가 볼 차례. 푸짐한 양으로 입소문난 곳인데 기다림도 즐겁답니다. 저희 여기 안양 1번가에 맛집이라고 제가 검색을 했는데 맛집이라고 나와서 여기 오게 됐어요. 입맛 다른 친구들이 함께 가도 모두의 입맛을 만족시킨다는데 두툼해가지고 씹는 맛이 있어서 너무 즐겁게 먹은 것 같습니다. 바다와 육지 콜라보레이션. 바다와 육지가 만났다? 식객들 발길을 사로잡은 음식은 대체 무엇일까요? 음식들이 하나둘 나오는데 궁금증만 커지던 그때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했는데 바로 소고기 샤브샤브. 근데 손님들이 이상합니다. 아니 왜 안 드시는 거죠? 메인이 아직 안 나왔어요. 빨리 메인 주세요. 메인 요리가 아직 안 나왔다? 아니 여기가 횟집인가요? 소고기 샤브샤브 집인가요? 상다리 휘어지도록 푸짐한 한상 차림 구경 한번 해볼까요? 모둠회를 주문하면 남녀노소 입맛 공략한 10여 가지 음식에 싱싱한 5가지 모둠 해산물 그리고 얼어붙은 몸을 녹여줄 소고기 샤브샤브까지 공짜. 먹고 또 먹어도 부족함이 없다는 곳. 이러니 친구들 모임 장소로 입소문이 날 수밖에. 제 친구가 여기 맛있다고 해서 한번 와봤는데 메뉴가 너무너무 다양해서 해외에 다른 것도 많이 먹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양도 양이지만 친구들 모임 장소로 인기인 비결은 싱싱한 회 때문. 매일 산지에서 요만큼씩 하루 팔 것만 딱 와서 판매하고 있어요. 주문이 들어온과 동시에 싱싱한 화로를 썰어 나간다는데 여기에도 비결이 있습니다. 두껍게 썰어야지 회 씹는 식감을 더 살릴 수 있거든요. 큼직하게 회를 썬 다음에는 얼음으로 둘러싸인 도자기에 얹어주는데 이렇게 하면 회의 싱싱함이 더욱 오래 간답니다. 막과 양 두 마리 토끼를 잡다 보니 한 번도 안 간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간 사람은 없다고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너무 잘 먹고 가서 다음에도 또 오고 싶어요. 네, 너무 맛있게 잘 먹습니다. 이번 주말 사랑하는 연인 친구와 함께 당신이 선택한 그곳으로 가보는 건 어떨까요? 아름다움을 위해서 여성의 변신은 무죄다라는 말이 있죠. 네, 그런데 요즘은 겉모습만 예쁜 게 아니라 속까지 예뻐지고 싶어하는 여성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겉부터 속까지 풍부한 미인이 되는 방법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1년 365일 변치 않는 주부 이슈. 아름다워지고 싶은 여자의 마음 아닐까요? 하지만 주부에게 화장은 어렵고 관리는 더더 어렵다? 그런 주부님들을 위해 준비했다. 속부터 겉까지 아름다워지는 법 지금 공개합니다. 육아 9개월 차 초보 엄마 양현정 씨. 출산 후 화장은 꿈도 꾸지 못한다는데요. 먹을 거 챙겨야 되고 옷 입히기 바쁘고 그래서 제가 거의 화장할 시간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종류는 많은데 실제 사용 못한 화장품들이 굉장히 많고 방치만 해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화장하는 날. 그런데 어째 불안해 보이죠? 기억을 더듬어 화장을 마쳤는데 어떠세요? 너무 오랜만에 했나 봐요. 막 눈도 다 마스카라도 묻고. 갈 길을 잃은 마스카라가 눈두덩이에 덕지덕지. 시대를 역행한 과한 볼터치와 입술까지. 육아하다 보니 시간도 많이 없고 화장하기가 참 어려워진 것 같아요. 화장이 어려운 주부를 위한 해결책 없을까요? 해답을 찾아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찾아갔습니다. 바쁘다 보니까 포인트가 없는데요. 포인트를 조금 어느 한 부분에만 줘도 훨씬 예쁠 수 있으니까 그 포인트를 한번 주는 방법으로 할게요. 초보맘 초보주부가 많은 30대를 위한 화장의 핵심은 바로 스피드와 지속력인데요. 기본적으로 눈화장은 막 색을 많이 집어넣지 말고
이렇게 음영을 주는 듯한 느낌. 섀도는 딱 하나만 사용해 빠르고 간단하게 끝.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표현을 한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조금 약간 밍숭밍숭하잖아요. 하지만 입술에 조금 포인트를 줘서 산뜻함을 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입술 중앙을 덧발라 자연스러운 혈색을 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립 제품 고르는 팁. 입술에 착 붙어 묻어나오지 않는 화장품은 화장을 수정할 시간이 없는 주부에게 안성맞춤입니다. 이렇게 30대 주부를 위한 스피드 화장법이 끝났는데요. 비교해보니 인상이 훨씬 뚜렷해졌죠? 앞으로 아이 키우면서도 예쁘게 이렇게 화장하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엔 늘어난 모공과 잔주름이 고민이라는 40대 주부. 이럴 땐 프라이머를 사용해주면 좋습니다. 이 프라이머가 주는 거는 이렇게 발랐을 때 모공을 가볍게 채워줘요. 모공의 면이 이렇게 맨질해지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모공이 다 보이죠? 프라이머가 모공과 잔주름을 메꿔줘 매끈해졌죠? 젊었을 때는 피부 자체가 밝게 발색이 되지만 피부 발색이 칙칙해진다는 게 문제예요. 칙칙해진 피부는 메이크업 베이스와 파운데이션을 섞어 발라주면 화사한 피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한 번에 색이 딱 표현력이 좋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 차례 하지 않고도 색을 확 끌어올릴 수 있어요. 발색이 좋은 크림 섀도로 쌍꺼풀 라인 안쪽을 채운 뒤 펄을 펴바르면 반짝반짝 눈화장 완성! 입술은 부드러운 색상을 선택하고 여기에 잔주름을 없애줄 립글로스까지 더하면 모공과 잔주름이 고민인 40대 주부 화장 완성! 선생님이 이렇게 포인트를 딱 집어주시니까 저도 집에서 잘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모는 물론 속까지 관리한다는 주부를 만났는데요. 구수한 된장찌개에 밥까지 안치며 식사 준비가 한창인데 이때 밥솥에 들어가는 정체불명의 초록가루? 어머, 지금 넣으신 거 뭐 어떤 거예요? 쑥가루예요. 정체는 바로 쑥. 쑥을 직접 말려 먹는다는데요. 쑥으로 밥도 해먹고 차도 마시고 피부 관리도 해요. 피부 관리를 위해 먹기 시작했다는 쑥. 근데 쑥이 피부에 정말 좋을까요? 쑥에는 그 안에 유파틸린이라는 항산화제 성분이 들어있죠. 산화 물질로 인해서 피부가 노화된다거나 또 우리 몸에 손상을 일으키는 걸 예방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피부에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마이기 전에 여자인 주부님들, 외모는 물론 건강까지 잡아 오늘보다 내일 더 예뻐지세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성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네요. 네. 자, 이번에는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상암동 채널A DDMC 앞에 나가 있죠? 김혜연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네, 절기상 우수였던 어제 날씨는요, 말 그대로 얼음이 녹아내리는 듯한 그런 날씨였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기온이 조금씩 오르면서 영상 6도를 나타내겠습니다. 예년 이맘때 늦겨울 날씨지만 낮과 밤의 일교차는 크니까요. 그에 맞는 적절한 옷차림 잘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또 제 뒤로 공기가 굉장히 탁하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오늘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기 때문에 출근길 마스크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살펴봅니다. 현재 서울과 대구 영하 2도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강릉이 1도, 부산 3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엔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서울 6도, 강릉, 대전 8도, 대구와 제주는 11도로 평년 기온을 웃도는 지역도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까지 대부분 권역에서 다소 높게 나타나다가 오후에 중부 지역부터 차차 보통 수준을 회복합니다. 연무도 곳곳에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미세먼지 농도 수기로 확인하셔서 호흡기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어제보다 더 확대됐고요. 서울은 3일째 건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사고 없도록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보습을 위한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구름 양이 많겠고 목요일 밤부터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으로 눈과 비가 지나겠습니다. 이번 주 큰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그래도 낮과 밤의 일교차는 크니까요.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건조한 날씨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불씨관리 더욱더 꼼꼼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 DDMC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2월 20일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김윤호의 굿모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도 7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화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